언론을 봐도 100만 원 가지고 뭐 100억 만들었다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앉았으니 분양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비해서 시공을 했을 때의 층간 소음이 어느 정도 안전한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틸리티가 안전한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값비싼 모델이 나와서 이 아파트에 오시면 행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2, 3년 내에 위기는 지나간다라고 다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2026년 그리고 점도표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2025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제 생각에 2024년 상반기쯤에는 그 가능성이 보일 거다. 그럼 언제 제일 어려울 거냐? 내년.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저는 이제 박사님의 채널을 보니까요. 오늘 이걸 제가 청기 조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주항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우주항공은 모든 그 소위 말하면 과학기술의 종합 오케스트라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셀룰러 폰도 통신기술에서 나왔잖아요. 군사통신기술. 그러니까 1950년대에 실리콘밸리를 가장 많이 지원한 게 미국 국방부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도 그렇고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은 아까 제가 지도도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군사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항공 기술 안에 통신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GPS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간 시스템 반도체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드론 기술, IoT 기술, 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기술, 모든 기술이 우주항공에 다 집적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해저 케이블이에요. 그렇죠. 광 케이블에 깔려 있겠죠. 근데 광 케이블은 데이터를 콜렉트하는 기능은 없어요. 이거를 전송하는 기능은 있어도. 근데 우주항공 기술은 데이터를 콜렉트해서 뿌리고 나누고 하는, 분석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내용을 봐서는 우주항공 기술이 발전된 국가가 통신, 정보, 그 다음에 그 IoT, 사물인터넷 모든 기능을 다 통괄할 것이고 그 기술을 국제 표준화시킬 것이고 표준화가 된다면은 아마 그 룰을 직접 만들어 갈 것이다. 개인정보법이든지 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 관련된 특허권 관련된 법을 그 나라가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우주항공 기술이 저는 일단은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직장인분들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소액 일부는 이런 우주항공을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까요? 첫째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10년마다 이렇게 질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선언법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월급이. 그 100만 원 중에 10%를 적금을 하라 그러면 저는 은행에다 그냥 집어넣는 스타일이에요. 100만 원 정도의 투자 여유가 있다고. 투자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금을 위주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그럼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한국 주식보다는 저는 미국 주식에 더 관심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1990년대 중반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친구들이 상장할 때 주식을 샀으면 지금 몇 배예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뭐 했어요 그동안에. 주식 투자 안 하고 돈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그래요. 아빠 그 주식 빨리 팔자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미국 정기자동차에서 주식을 샀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 한 50%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거 왜 팔어? 환율이 지금 30% 올랐는데 환율 제하고 나면 아빠 돈으로 거의 뭐 20% 손에 안 났어. 팔지 마.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환율이 1,400원 주고 바꿔야 되니까. 30% 올라야 똥똥이에요. 나중에 환율 경제 위기가 지나고 나면. 그런 계산을 다 해서 내가 동양의 서학개미가 될까 동학개미가 될까를 구분하셔서 나는 리스크 성향이 중립이다 선호다 이걸 다 판단하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미국 주식 좀 위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엄밀하게 딱 말하면 정직하게 말해서 한국 주식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에 작전 아닌 주식 있나요? 옹달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주식에 작전 아닌 주식 있어요, 없어요?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코스닥이나 이런 거 잘 몰라서. 근데 거기는 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시청 여러분들 보십시오. 공모주, 사모주 있잖아요. 그 작전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뭐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사적인 채널이니까. 자, 공모주, 사모주가 있어요. 공모주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증권거래소에 HTS를 열어가지고 계좌 열어가지고 거래하시면 이게 공모주예요. 그죠? 사모주는요. 자산운용사에다 돈 맡기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쓰잖아요.
3년 동안 돈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려서 돈 불려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애들 만나면 박살나요. 그래서 전부 사무주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장단점들이 또 다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왜 자꾸 미국 주식 이야기를 했냐면 시스템적으로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성숙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이 뭘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게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 주식의 미래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선행은 안 되고 이런 채널을 보면 전부 다 뭐 무슨 주식 안 사놓으면 뭐 후회할 거다 뭐 전부 그런 이야기잖아요. 언론을 봐도 100만 원 가지고 뭐 100억 만들었다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앉았으니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떴다방 사람들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온갖 책방 같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제 의견이 100%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냉정한 돈 투자는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냉정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동산은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그 부동산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 네. 부동산은 카르텔이잖아요. 카르텔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사, 네. 시공사, 그 다음에 그 시공사가 건설사죠. 네. 그 다음에 분양하는 업체, 네. 그 다음에 입주 관련해가지고 또 관리하는 업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관리사무소 이렇게 돼요. 아파트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쭤볼게요. 시행사는 전반적인 시공과 분양과 입주를 다 관리하는 거니까 그럼 시공사가 땅을 매입한 그 땅에다가 공사를 시작을 한다.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PF를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금융기관이 끼죠. 네.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양질의 시공 같으면 대형 은행들이 끼는데 양질이 아니고 2차 금융이면 저축은행 같은 네. 은행 이금융권이 끼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양하면 그 길거리에 가면은 왜 이렇게 클리넥스 티슈 박스 하나 들고 들렸다 가세요 그러잖아요. 네. 호객행위 하잖아요. 네. 그럼 들려가면 이제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호기심이 있어서 다 들여다봅니다. 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얼마고 뭐 어떤 편의시설이 돼 있고 이 아파트는 적어도 전세가 얼마 나올 수 있고 월세가 얼마 나오고 투자액이 얼마니까 노후 투자에 좋고 이런 것만 이야기해요. 나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누가 줘요? 이 분양하는 분양사무소로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하고 만약에 입주할 걸로 했는데 2025년에 입주하기로 했다. 그거 했는데 입주 시점에 그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내지는 알고 봤는데 입주 조건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부가 뭐 개발하려고 했던 내용이 늦어지더라. 이러면 전세가 월세가가 떨어지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용산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가 2017년도에 분가된 상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가들이 처음 분양할 때 5%, 6% 이야기하고 이마트에 이마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산 분들이 계세요. 근데 팬데믹이 또 와버렸잖아요. 임대가 안 나가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시행 시공을 했으면 적절한 원가에 대한 정부의 국토해양부가 관리 담당가면 부처면 분양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비해서 시공을 했을 때의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안전한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틸리티가 안전한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값비싼 모델이 나와서 이 아파트에 오시면 행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모델한테는 수십억 원의 모델료를 주고 시청자들에게는 이런 카르텔 내용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파트를 많이 입주하고자 한다 그러면 층간소음의 그 두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방음제를 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단열재를 어떻게 저는 이게 관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양 내용은 제가 다녀본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디자인이 어떻고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어떻고 이것만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있지 벽을 딱 잘라가지고 층간 두께가 지금 몇 배다고 여기는 어떤 단열재가 들어갔고 바닥을 딱 단막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음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어린애들이 몇 높이로 뛰어도 이런 데이터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데이터 내용이 없는데 부동산 시장을 놓고 우리가 가격을 막 올려요. 왜 올렸을까요? 탐욕이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돈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집 사라 했죠. 금리 낮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반값으로 떨어지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영수 이사 같은 분은 2019년이 최고점으로 보면 20%, 2017년은 최고점으로 보면 DSR 기준으로 해서 약 40%가 집값이 과대 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떨어질 것이다. 2019년에서 20% 빠진 거예요. 그렇죠. 아. 2019년 대비 20%는 빠진다고 보는 거죠. 2019도 지금 보면 낮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 서영수 이사 말은 그때가 최고점이라고 볼 때, 기준 연도를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40% 정도 집값이 빠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집값은 40% 빠지면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금융권 부도 사태가 벌어지고, 이 금융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환율이 뛰고, 환율 뛰면 금리 뛰고, 다 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실물 경제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 최악의 시나리오. 그 주식은 이렇게 뭐 변동성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1년에 뭐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도 뭐 한 6개월 1년 있으면 오르고 아까 뭐 3년이면 이렇게 또 다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게 네. 있는데 그 부동산은 좀 이 주기가 좀 긴 건가요? 하락 사이클이 한번 오면 그러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돈이 얼마나 빨리 흘러다니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에 따라서 그 자산의 움직임의 변화가 큰 거죠. 부동산은 보통 집을 사면 일반인들은 10년, 20년 사시잖아요. 투기하는 사람들은 뭐 갭 투자해가지고 몇 년 만에 굴리고 지금 강남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사모님들이 아마 부동산 그 가격에 대한 논의가 많으실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은 생각하는 게 막 돌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갯놀이인 셈이죠. 갯놀이.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부자들에게 비싸게 팔고 또 돌리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 20억, 30억짜리를 갖다가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부자들끼리 사고 팔고 하겠죠. 자기들끼리. 그러면 부자들이 노는 세상이 따로 있고 서민들이 노는 세상이 따로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나도 20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져보자 그러면 이제 무리수가 따르겠죠. 그 무리수의 리스크를 지고 딱 들어갔는데 금리 오르고 환율 오르고 이래버리면 이제 여기는 잘못 판단하신 게 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이제 뱁새고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깨진다 이런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주택자가 이제 지금을 조금 기회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까 그 소영수 이사님 같은 분들이 좀 기준을 제시해 주셨던 거 그런 걸 좀 잘 참고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걸 좀 가이드라인 삼아서 시기를 이렇게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그 본분,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내 소득이 연봉 5천이다, 네. 8천이다, 또 내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또 나는 이런 직종에 있어서 이 정도의 연간 소득이 계속 안정적으로 발생된다, 안 된다. 이거를 자기가 판단해야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무시하고 집값 오르니까 집 사야 되겠다. 이거는 서프라임 위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위기가 뻥 터지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고 내가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해서 집을 살 때 나는 5억짜리 집이면 돼. 나는 강북이어도 돼. 내 회사 근처에 대 조건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했으면 집값 떨어져도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상주의적인 이야기고.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남 집값은 오르는데 내 집값은 안 오르고 그냥 있다. 배 아프죠. 그래서 투자의 어떤 효력도 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세월을 놓고 보면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강남 집값이 비쌀지 모르나 통일이 됐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강북 집값이 비싸겠어요? 강남 집값이 비싸겠어요? 강북이요. 그렇죠. 네. 강북이 비싸질 거예요. 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의정부 동두천 집값 엄청 비쌀걸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감각을 가지면 결국은 주거의 따름이지 주거는 투자나 투기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은 될지언정 투기의 대상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아, 네. 그 박사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또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좀 집중을 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옹달 책방에 나와서 우리 옹달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많은 걱정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걱정이 안 되시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돈에서 지금 자본이 빠지고 있는 상황, 또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근데 어떤 분들이 다리를 뽑고 주무시냐면요. 자기 돈으로 투자한 분들, 또 자기가 실거주자인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세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저는 대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다라는 개념, 나는 어디까지 하면 이게 무리다라는 개념을
남들한테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나는 얼마 연봉 받다 이런 말을 안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지금은 가지실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의 곽수종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